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표면 계질 첫 번째 시간으로 표면 친수화 및 세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표면 계질은 플라즈마가 이용되는 가장 넓은 영역의 응용 분야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플라즈마 표면 계질은 총 3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으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표면 친수화 및 세정, 클리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계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surface modification 또는 surface treatment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의 표면에 새로운 특성을 형성시켜서 사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이 행위 자체를 표면 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는 결국에는 서피스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이 표면과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 계질이 굉장히 중요한 응용 분야가 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플라즈마의 응용, 뭐 애칭, 애싱, 증착, 그다음에 바이오 농식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면 계질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 계질이라는 게 큰 의미로서는 새로운 특성을 형성시키고 그 이게 이제 응용 목적이겠죠. 만족시키는 기능을 부여하는 행위를 될 텐데, 이 표면 계질은 일반적인 이제 표면 공학을 하시는 쪽에서 표면을 자체 변화시키는 계질층 형성과 표면의 피막을 형성시키는 계질막 형성으로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합 공정으로 이제 표면 계질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면 계질 방법은 건식과 습식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습식은 이제 전기 도금, 전해 도금, 양극 산화, 화성 처리, 화학 침밀화 등의 방법이 있고, 건식 공정은 물리 증착, 화학 증착, 플라즈마 처리 침탄, 질화, 화학 침투 용사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표면 계질의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 그 정의에 나와 있듯이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이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면이 가지지 못하는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정밀화, 고기능화, 장수명화와 관련된 것들이 표면 계질의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표면 계질을 정의를 어떤 방법과 그다음에 그 공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표면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질막 형성, 이거는 이제 어떠한 매질이 있으면 그 매질의 표면을 아예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계질층 형성은 우리가 이제 증착하는 것처럼 어떤 층을 이게 계질층 형성이 이게 이제 계질층 형성이 표면 자체를 바꾸는 거고, 계질막 형성은 이제 증착을 하는 거죠, 표면에. 그래서 계질막 형성 방법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착에서 배웠던 CBD와 PVD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물리적 증착, 화학적 증착이죠. 그다음에 계질층 형성은 이 어떤 다른 물질들을 입히기보다는 그 매질 자체가 표면이 어떤 반응을 통해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 같은 거나 아니면 구조 제어 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어떤 툴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 혹은 이제 증발 용사가 있을 수 있고요. PVD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 의해서 또 고체의 타겟 물질들을 베이퍼라이즈 시키는 거니까 레이저로 쏴서 거기를 가열해서 베이퍼라이즈 시키는 PV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산할 경우에는 화금화나 세라믹화, 그 다음에 당금질, 템퍼링 등이 이제 구조제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전자 빔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실 CVD는 있진 않고 PVD는 있죠. 증발. 그래서 우리가 이빔이라는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확산이나 구조제어에서도 마찬가지 담금질이나 합금화할 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온 플라즈마, 이온을 이용한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CVD는 사실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기체 활성화되는 경우고, PVD는 스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온을 이용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계절층 형성의 확산으로 구분해 보면 질화,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들, 침탄 이런 것들이 이온을 이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이온을 때려 가지고 표면에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입 혼합, 식각이 되겠고,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CVD는 열 반응, PVD는 용사,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층 같은 경우는 침탄, 질화, 당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 계질이라는 이 넓은 의미, 우리가 사실은 플라즈마 하면서 표면 계질이라는 정의를 많이 쓰거든요. 이 이름을. 실제로 이 표면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내린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계절만 형성과 계절층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제 이 방법론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 표면 계질하는 방법과 기작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표면 개질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을 부여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건 결국엔 그냥 그 자연 상태로는 달성할 수 없으니 그 물질을 써야 하니까 써야 하는데 달성할 수 없으니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거니까 대부분 고기능화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혹은 고저항성. 그래서 대부분 표면 개질의 목적들을 보면 마모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내라는 거는 견딘다는 뜻이죠. 윤활, 내식, 이거는 이제 부식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내열, 열에 강하게 하는 거고, 광학적 기능, 절연성, 자성, 생체성, 이런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 목적에 따라서 표면 개질의 방법인 개질막 형성과 개질층 형성으로 구분해 보면 CVD, PVD 확산 구조 제어 방법으로 내마모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 링이나 뭐 금형, 기어, 관절, 렌즈 보호, 공구, 블레이드 이런 것들은 내마모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윤활 같은 개념은 이게 CVD로는 구현하기가 좀 어렵고 PVD나 확산으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이나 인공관절, 자기 디스크 같은 곳에 윤활성을 많이 부여하게 되겠죠. 내식은 내 부식이죠. 그 부식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데 얘가 부식이 잘 돼서 부식이 안 되는 물질을 입힌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개질막 형성 쪽에서 이 내식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나 보일러 같은 경우 열교환기 노즐 같은 경우에 부식이 잘 안 되는 내식층을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열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것도 그 재료 자체가 열에 약한데 써야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항공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 카본 물질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 이제 열에 약하거든요. 500도 이상에서는 산화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층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확산을 통해서 그 표면을 개질하는 거죠. 터빈 블레이드 핵융합 내벽 그죠? 우리 이제 플라즈마 하신 분들, 그다음에 용접 정극이나 노벽 같은 경우. 광학은 이제 광학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층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질층보다는 개질막 형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팅 레이어를 만들어야 그 레이어 간에 뭐 반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 광학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경, 안경, 렌즈 분광기. 절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자성을 유효한 거는 사실 이제 구조 제어인 경우에만 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생체성은 이제 CVD는 좀 약하고 PVD로 많이 활용하는데 인공관절, 인공뼈,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내부에 어떤 저항성이 있어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걔를 막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내부 저항성을 없게 해주는 생체 적합성이죠. 하는 물질들이 코팅해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은 내마모용으로 이제 다 활용이 됩니다. 이 표면 기술들이.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윤활, 내식, 내열 특성이 이렇게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보면 블레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터빈 블레이드 같은 거잖아요. 우리 발전소 같은 데 보면 이제 증기로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죠? 이런 터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증기니까 열에 강해야겠죠. 열에 강하면서 막 도니까 마모가 잘 안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 동시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핵융합 내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하나 내마모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표면 개질에 이런 점을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개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을 플라즈마를 이용하겠다는 게 이제 플라즈마 표면 개질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하는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애칭이나 증착 이런 했던 것들이 다 표면 개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표면의 특정한 기능 부여, 내열, 내마찰, 젖음성 이런 것들이 플라즈마 개질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어, 상압 저온 플라즈마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저비용하고 쉬운 접근법으로 연속 생산성을 특성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표면 개질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온의 진공일 수도 있고 상압일 수도 있고 이런 플라즈마는 주로 표면 기능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접합성을 향상한다든지 반도체 식각 증착을 한다든지 표면을 세정한다든지 합성 소재 표면에 생체적 합성을 도입한다든지 불림막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 같은 기존의 그 매질이 갖지 못하는 성격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온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있어요. 고온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주로 개질층을
계질막을 형성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계질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두껍게 용사 코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용사 코팅을 형성하거나 표면 열 반응을 통한 계질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플라즈마이지만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표면 계질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플라즈마 표면 계질은 우리가 플라즈마 종류에 따라서 저온 플라즈마, 열 플라즈마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외에도 다르게도 이제 활용이 되긴 하지만 주로 접합성을 향상한다든지 표면을 식각 증착한다든지 표면을 세정한다든지 그다음에 표면 활성화 이게 이제 그래프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특정 펑셔널 그룹을 붙이는 과정인데 표면 활성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고온 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런 표면 계질 측면에서 보면 표면 용융을 통한 열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다른 물질을 표면에 코팅하는 그때는 이제 물론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열에 강해야겠죠. 이런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플라즈마 표면 계질 첫 번째 시간으로 저온 진공 상하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세정 활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식각과 증착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가 반도체 공정 응용편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하 플라즈마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 중에 하나인 표면 세정과 활성화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볼 건데요. 기능화라고 얘기했던 이 활성화, 기능화라는 것처럼 이런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는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다 기능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용융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표면 계질층을 이렇게 그렇게 형성하는 거죠. 열 반응을 통해서 코팅은 아예 새로운 층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계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저온 플라즈마라고 해서 꼭 상압 플라즈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상압 저온 플라즈마 기술의 확대로 이 표면 계질 분야가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크게는 이제 가장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표면 세정과 특수한 그 목적성을 가지는 표면 활성화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플라즈마 발생만으로도 이 어느 정도의 표면 계질의 성과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하 플라즈마는 또 진공 플라즈마와 다르게 플라즈마 발생 자체도 되게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효과가 시너지 그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분야와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저온 플라즈마, 특히 상압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계질인데요. 첫 번째 이제 표면 세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클리닝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대부분은 유기물들, 고분자 화합물들이죠. 유기물들을 플라즈마 내에 생성된 산소 원자 등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형성 등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애싱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유기물을 없애는 애싱 과정, 산소에 의해서 오레디컬에 의해서 CO2나 H2O 형태로 바꾸는 그죠? 이게 이제 표면 세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면 활성화인데 활성화는 이제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표면 혹은 내부에 고분자 화합물, 탄소, 사소, 순소 등과 플라즈마 내 생성된 산소나 OH, CH 등의 반응기가 결합해서 표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표면 활성화를 특수 목적 기체를 이용해서 기능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그래프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면 활성화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친수 소수화예요. 그러니까 친수 소수화라는 건 사실은 이 표면은 친수성의 표면이 아니었는데 표면이 활성화되는 거죠. 어떤 기능기들이 붙으면서 그래서 친수화가 되고 이 표면은 소수성을 띠지 않았는데 특정한 기능기들이 붙으면 소수성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표면이 활성화된 거죠. 이 특수 목적으로. 그래서 표면 활성화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의 간단한 그 기작들을 나타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플라즈마에는 전자 이온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양의 뉴트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런 O나 OH, 그다음에 이런 그 활성 종들,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활성종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때 이러한 O나 OH들이 플라즈마의 표면에 있는 H나 C나 O나 이런 그 유기물들과 결합해서 CO2가 된다든지 H2O가 된다든지 하는 반응을 통해 이걸 제거하는 과정. 이게 이제 세정이 되겠죠, 세정. 그죠?
플라즈마 활성화는 일종의 증착처럼 보이는데 이제 증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두께가 어떤 그 고체 물질이 쌓이기보다는 어떤 그 펑셔널 그룹들 화학 기들이 들러붙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경우도 좀 많아서 약간 좀 구분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플라즈마 안에 있는 마찬가지 OH나 O 이런 친구들이 이 플라즈마 표면과 반응을 통해 표면에 이렇게 들러붙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친수화의 예를 든 건데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친수화와 뭐 소수화를 공부할 때 소수화는 이제 다른 펑셔널 그룹들이 붙는 거죠. 그룹들이 붙는 거고 얘는 잡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세정과 활성화로 크게 이 표면 계질 분야를 플라즈마 표면 계질 분야를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럼 표면 활성화를 한번 볼게요. 이제 표면 세정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애싱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표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표면 혹은 내부의 고분자 화합물이거나 이제 탄소, 수소 등과 플라즈마 내에 생성된 산소나 OH, CH 등의 반응기, 펑셔널 그룹들이죠. 반응기가 결합하여 표면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친수, 소수, 그래피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친수, 소수를 주로 얘기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이 연구됐냐? 특히 이제 상압 저온 플라즈마 같은 기술의 확산으로 친수, 소수와 같은 표면 젖음성 계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표면 계질을 통한 응용 목적이 있는데 그 응용 목적에 친수와 소수화가 선제 조건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응용 목적을 달성하기가 보다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염색을 진하게 한다든지 접합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 친수화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수화 소수화가 첫 번째로 시도되는 표면 계질의 그 방향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표면 젖음성이라는 게 뭐냐? 웨터빌리티라고 얘기하는 표면 젖음성은 표면이 액체 등과 젖을 때 어느 정도 잘 젖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표면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면 에너지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surface tension 표면 에너지하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 장력은 또 왜 생기느냐?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텐션이니까 단위 길이당 힘이거든요. 단위 길이당이 우리 뭐 또 줄의 텐션이 장력이 좋다 하잖아요. 이게 단위 길이당 힘, 그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단위는 다인 퍼 센치 혹은 다인이니까 마이너스 7승 미터 뉴턴 퍼 미터 제곱 아니면 1미리 뉴턴 퍼 미터로 보통 표현이 돼요. 1미리 뉴턴 퍼 1밀리 뉴턴 퍼 미터 이건 밀리 뉴턴 밀리고 미터예요. 다른 거예요. 혹은 이제 뭐 다인 퍼 센치로 1 다인 퍼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표면 장력이 왜 생기느냐 아래 그림에 보시면 원자들의 결합들이 이렇게 있죠. 원자들의 결합이 있는데 표면에 이제 소위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이거 연구하신 분들이 불행한 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짝이 없는 이렇게 힘을 받는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 있어서 골고루 힘을 받잖아요. 힘의 균형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불행한 분자들이 존재해요. 표면에. 이런 불행한 분자들은 인력이나 이런 상호작용에서 손실이 있죠. 없으니까요가 지금. 많은 부분이 손실돼서 표면에서 분자에 대한 힘의 불균형으로 추가적인 에너지가 발생해요. 추가적인 에너지. 그럼 여기 어떤 물질이 딱 있으면 얘랑 자꾸 이제 에너지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력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 교환을. 그래서 표면에서 추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표면 에너지, 표면 장력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작은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표면의 모양을 막 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면 막 땡길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힘에 이제 불균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이 이제 동그랗게 맺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과 젖었을 때. 그래서 이게 표면 장력이 결국엔 표면에서 모양을 조정하는 액체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표면 장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금방 말한 대로 이런 표면 장력 때문에 그 불행한 분자들의 힘의 균형 손실로 이런 표면 장력이 생기는데 이런 표면 장력 때문에 그 위에 물방울들이 오게 되면 작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체 방울을 표면에 떨어뜨려서 접촉각, 그러니까 표면과 물방울과의 각을 측정을 하면 표면 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액체 방울은 측정하고자 하는 표면, 그다음에 대기,
그다음에 자기 자신 액체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물방울 접촉각 혹은 워터 컨택 앵글 WCA. 근데 이제 물을 안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CA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택 앵글, 접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액체 방울의 대기와의 표면 장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액체 방울의 부피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물 같은 경우는 25도씨에서는 한 70 밀리리터 퍼 미터의 표면 장력을 가져요. 얘가. 그리고 0도씨에서는 좀 더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세틱 엑시드, 아세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한 22 밀리리터 퍼 미터 작죠. 물보다 훨씬. 그다음에 이제 옥테인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기름 특성을 갖는 것들이죠. 옥테인이나 글리세롤 이런 것들은 한 63도, 옥테인은 21도 각각 다 공기와의 표면 장력들이 고유한 값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얘는 이제 공기와 이 물이 공기와의 표면 장력을 나타낸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LG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표면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보게 되면 그림처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표면과 물방울이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퀴드하고 서피스에서 LS라고 얘기하고 이 물방울은 또 공기와 갖는 표면 장력이 있어요. 그만 여기 이제 알려져 있는 값들이 나와 있죠. LG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표면은 그냥 이 공기하고 갖는 그것도 있겠죠. GS. 그러면 이제 모 그룹이 분리돼서 나온 그 그룹들의 이름이 다 여기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썼고 다음 시간에 좀 다르게 쓸 건데 어쨌든 그 표면 그 그래서 이러한 힘의 균형, 이 세 개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 텐션의 균형에 의해서 물방울의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물방울이 갖는 형태의 각, 접촉각을 측정하거나 혹은 이제 세실드란 메소드라고 또 이제 뒤에 설명 드릴 텐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표면 장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표면이잖아요. 표면과 물방울, LS 값을 우리가 구하면서 표면 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플라즈마 하신 분들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러한 그 서페이스 텐션을 계산하는 이론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파라코르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파라코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이렇게 도입하는 거예요. P. 이거는 이제 요 논문에서 사무엘 서댄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이분이 도입한 표면 장력에 관한 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인데 표면 장력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M은 몰라 웨이시고 그다음에 리퀴드와 베이퍼의 덴시티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코라라고 하는 이제 값 수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베이퍼의 그러니까 그 기체의 밀도보다 액체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베이퍼 밀도를 무시하면 다음처럼 좀 더 이렇게 온도의 둔감한 상수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상수값들이 CH, CH3 얘네들의 상수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상수값을 기반으로 조합물에 대한 그 표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CH3, CH2OH라는 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밀도가 800kg per 세제곱 센티미터고 세제곱이에요. 상온에서 그럼 얘의 표면 장력 값이 얼마일 거냐? 그러면 얘가 이제 파라코르 값을 보면 C가 있고 하니까 9.869, 7.113, 그다음 5.299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게 값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감마 값을 역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5ml per 미터다, 밀리리터 per 미터다라고 이제 이론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그 표면 장력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문에 있는 테이블들이고요. 이 테이블을 기초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러한 표면 장력을 안다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표면 장력을 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표면 장력을 구하면 좋겠죠. 근데 이 표면 장력 때문에 접촉각이 달라지게 나타나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로서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는데,
표면 장력 값 자체까지 구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좀 플라즈마로 표면을 개질을 했어요. 개질을 했는데 얘의 표면이 지금 어떻게 개질됐는지 웨터빌리티 측면에서 보고 싶다. 그러려면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되고 물방울의 접촉각을 보면 되는데 그 접촉각의 변화라는 건 표면의 장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스토리거든요. 그렇다면 물방울의 접촉각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 계질의 대표적인 예로 친수성과 소수성을 보게 되는데, 친수성은 말 그대로 물과 친한 거고 소수성은 물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물과 표면의 젖음성의 관계를 친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액체를 물방울을 쓸 거니까.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름하고 관계하면 친유, 소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방울의 접촉각, 스테릭 컨택 앵글의 크기를 그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했던 이제 그 용어들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피스와 베이퍼 공기와 관계 SV, 서피스와 리퀴드 SL, 공기와 액체 관계 LV를 가지고서 이 세 개가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러면 LS 얘가 왜 물방울이 더 뾰족 눕거나 더 동그랗지 않느냐? 감마 SL과 감마의 이 성분, 그죠? LV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SV와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스 이퀘이션이에요. 이 기본 이퀘이션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물방울의 모양이 딱 하고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코사인 세타, 이 세타가 컨택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SL, SV, LV는 각각에 대한 텐션 혹은 이제 프리 에너지가 되겠죠. 그 서피스 프리 에너지 될 거고, 그때 이 각도를 좀 구분해 보자. 그래서 이 표면이 물방울에 쫙 누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당겼다는 얘기거든요.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를 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도에서 한 90도 사이를 친수성이라고 보통 이제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20도도 훨씬 작을 수도 있겠죠. 아예 이렇게 누워버려요.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 경우는 초친수, 친수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정말 친하다. 그 다음에 90도에서 한 150도 사이는 소수라고 해요. 뭐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반사된 거고요. 그 다음은 초소수. 150도 이상은 초소수예요. 얘네들은 물방울이 표면에 전혀 젖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굴러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소수. 그래서 이렇게 친수와 소수로 구분하고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초친수, 초소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이때는 이제 슈퍼가 붙으면 되겠죠. 슈퍼 하이드로필릭, 슈퍼 하이드로포빅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촉각, 즉 이제 표면 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접촉각 측정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스테릭 컨택 앵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에 물방울 떨어져 놓고 접촉각을 일반적으로 재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테릭 컨택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이나믹 컨택 앵글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제 소수성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때 자세히 나올 텐데요. 특히 이제 소수성의 경우가 물과 안 친한 경우는 물방울이 표면에서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지만 이게 구르기 쉬운 경우가 있고, 그 롤링, 그다음에 구르기 어려운 경우, 스티키한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그냥 스테디 컨택 앵글로만 재면 둘 다 동그랗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나믹 컨택 앵글 메소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릭 컨택 앵글법을 이용해서 그 아까 영의 그 공식에 의해서 컨택 앵글을 측정을 했잖아요. 힘의 평형 관계식으로. 그거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며 치밀한 경우에 보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이나믹 컨택 앵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틸팅 메소드하고 캡티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틸팅 메소드는 이렇게 그 표면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표면이 소수성이어서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혀 있는데 이게 스티키한 경우다. 그러면 이게 기울여 봐도 물방울이 잘 안 떨어지고 아래 그림처럼 이런 삐뚤어진 물방울 형태를 보이겠죠. 그러면 앞쪽에 각하고 뒤쪽에 각이 다르겠죠. 이 각의 차이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데, 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방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물방울이 안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이 앞각과 뒷각, 이거를 이제 그 리시딩 앵글, 그 다음에 어드밴싱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어드밴싱 앵글, 그 다음에 리시딩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동그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래서 롤링한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없고 스티키한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스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캡티브 메소드라고 해서 물방울의 부피를 늘렸다 줄였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물방울을 늘렸다가 줄일 때 빨아들이면 만약에 이 표면이 스티키하다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잘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표면 정력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동그랗게 맺혔더라도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도 그냥 바로 뿅 하고 그냥 물방울이 쏙 사라지면 이거는 굉장히 롤링한 케이스인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리시드 앵글이 어드밴싱 앵글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스테리시스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스티키한 표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플라즈마 표면 개질을 하면서 어떤 표면이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 과정으로 친수 소수를 받고 친수 소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접촉각이다. 접촉각은 표면 장력이 나타난다. 얘기했고 접촉각 측정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수 소수를 왜 개질하느냐? 왜 도대체 개질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 개질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친수라고 하는 건 물과 친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착성, 색깔, 그 다음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에 아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깔을 입히는데 염색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물이잖아요. 약. 얘가 이 표면에 동일한 노란색, 동일한 검정색을 하더라도 더 진하게 그러려면 염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좋겠죠. 그런 경우는 이 표면이 물과 친해야겠죠. 접착성, 물에 이게 본딩이라는데 본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본딩이 표면이 잘 결합이 되려면 친수화되어 있는 경우가 좋겠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펑셔널 그룹들이 다른 걸 다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면 컴패터빌리티,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 임플란트 이 재료가 이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도 좋아야 하는데 이게 좋으려면 심어놨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여기에 있는 골세포들이 잘 달라붙어야 돼요. 접착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친수인 경우가 좋겠죠. 반대로 소수, 우리가 소위 이제 방수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경우는 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물에 의한 문제를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수가 되면 좋겠죠. 녹방지, 자가세정, 안티아이싱 이런 것들이 다 소수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 그죠? 아니면 이제 뭐 백미러, 사이드 미러에 물에 안 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바이오 포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적 부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 같은 게 배로 물건할 때 한 40일간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온갖 것이 들러붙는데요. 조개 껍딱지부터 시작해서 미역 뭐 엄청난 게 붙어서 얘가 저항성이 떨어지니까 제 시간에 가려면 연료를 더 써야 돼요. 연료를 더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착물이 안 붙게 하는 거. 이것도 다 방수, 소수랑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슬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소수 표면으로 개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친수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친수화는 물과 친해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즈마를 접근하신 분들, 특히 상하 플라즈마 접근하신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아르곤, 헬륨, 공기 기반의 플라즈마 표면체를 통하면 표면 친수화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컨택 앵글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친수하니까 표면 에지가 증가한 거죠. 표면 에지가 증가해서 물을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플라즈마의 특징은 뭐냐면 수초, 한 2, 3초, 10초, 1분도 안 걸려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표면을 친수화로 쉽게 개질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능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플라즈마 내에 OH나 O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들이 가서 쉽게 부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대표적인 그 물질들에 대한 친수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종이, A4 같은 페이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보면 한 120도 정도로 우리가 컨택 앵글을 플라즈마 처리 전에 보면 그 정도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플라즈마를 한 10초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40도 정도로 친수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건 이제 글래스 일반 글래스 같은 경우는 좀 친수성을 보이긴 하지만 완벽한 친수는 아니죠. 한 45도 정도 보이니까. 그런데 플라즈마를 한 1초만 처리해도 10도로 확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도 한 45도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제 1초,
1초를 하면 한 10도 정도. 물론 여기 보면 이제 파워들이 있잖아요. 350W 굉장히 높은 파워인데 이건 이제 RF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인데 플라즈마의 파워와 기체 조성에 따라서 당연히 이 그 처리 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처리 시간 도 중요하지만 플라즈마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그래서 몇 가지 플라즈마 변수에 대한 이 친수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포저 타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우리가 플라즈마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면 친수화, 그러니까 표면 개질의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물질마다 그 정도가 조금 다른데 앞서 보여준 대로 종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 30초 내에 모두 친수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리니어하게 좀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 글래스나 실리콘 웨이퍼처럼 기본 컨택 앵글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뭐 1, 2초 안에 그냥 초친수화가 되는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택 앵글 인풋 파워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파워가 높아질수록 그 친수화되는 정도가 큰데 사실 노출 시간 대비 파워의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표면에 기능들이 부착하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결과대로 종이나 글래스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게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에이징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징은 이제 나이 드는 건데 우리가 표면에 친수 처리를 한 다음에 1초 처리해서 빨리 친수화가 됐는데 아주 좋은데 금방 다시 복원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에이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대기 중에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기에 있는 먼지들도 올 것이고 해서 표면에 처음에 그 부착돼 있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건조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 하루 이상 거의 이틀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까지 반나절까지는 거의 유지를 하다가 그 뒤부터 서서히 증가를 하는 거죠. 컨택 앵글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친수화를 만들었던 기능들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표면에 다른 먼지들이 부착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 이틀이 지나도 처리하기 전보다는 이거는 이제 아마 글래스일 겁니다. 처리하기 전보다는 여전히 친수화가 더 잘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에이징 효과가 나름 좋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방치하지 않는 이상 이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균열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고 이거는 플라즈마 균열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표면 친수화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공에서는 산소나 혹은 수소가 첨가된 플라즈마를 쓰고요.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이용한 대기압 초원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처리에서 친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산소나 수소, 그 다음에 공기나 불활성 기체. 사실 불활성 기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진 않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압 플라즈마니까 결국엔 산소나 수소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에 부착된 어떤 서피스 그룹들에 따라서 친수,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소수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개질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하이드로필릭한 이런 펑셔널 그룹들이 뭐 세린, 드레오닌, 뭐 여러 가지 액시드들 있겠고, 기본적으로 끝을 보면, 얘네들의 끝을 보면, 하이드록실릭이라고 해서 O나 OH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그죠? 그 다음에 아미딕, 여기도 보면 이제 NH2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O나 OH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시딕인데 O나 OH가 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퍼 컨테이닝, 황을 포함하고 있지만 O나 OH가 붙어 있어요. 베이직, OH가 붙어 있어요. 그죠? 보면 O나 OH가 다 붙어 있어요. 특징이 뭐냐? OH, COO, OH, 뭐 O 이런 것들은 하이드로필릭한 성격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O나 OH라는 게 결국에는 물하고 친근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서피스 텐션들이 얘네들이 그리고 결국엔 거꾸로 말하면 높아요. 서피스 에너지가 커요. 물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물을 자꾸 땡기는 거죠. 서피스 에너지가 크니까 물이 땡기는 거예요. 자꾸 이 표면들이. 그래서 쫙 이렇게 눕는 거죠. 물이 이렇게 쫙 눕는 거예요. 서피스 에너지가 크니까. 자, 반면에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심플한 거, 사이클릭, 아로마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얘네들도 OOH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OOH. 그런데 CH3
이런 기들이 주로 이제 없던 것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벤젠고리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CH3, CH2, CH2, 뭐 CF3, 추에 이제 말씀 CF3, 뭐 CF, CH 이런 기들은 하이드로포빅한 승격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얘네들은 물과 안 친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있는 표면은 서피스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방울을 잡아당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표면 계질 중에 우리가 친수화, 소수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표면에 이런 기능기들, 서피스 그룹들을 붙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기압 플라즈마나 뭐 여러 가지 플라즈마를 썼을 때 아까 그 친수화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그만큼은 표면 계질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런 OH, O 기들이 붙어서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르곤이나 혹은 헬륨 대기압 플라즈마를 갖고 빠른 표면 친수화가 되는데 대기 중에 수분 혹은 산소 반응을 통해 O나 OH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르곤만 넣었는데 OH 기들이 보여요. 이렇게 OH 기들이.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런 게 생기느냐? 아르곤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패닝 이오니제이션에 의해서 OH를 잘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아르곤 패닝 이오니제이션이라는 거는 실제 일렉트론 임팩 이오니제이션이 아니라 메타스테블에 있는 어떤 그 중성종들이 에너지가 이오니제이션 에너지보다 큰 경우죠. 예를 들면 아르곤 메타스테블이 13.3이에요. 얘는 H2를 이온화하기엔 충분한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딪혀서 일렉트론 임팩이 아니라 뉴트럴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2O가 다시 OH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OH기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질소들하고도 N2 메타스테이블들, N2 메타스테이블들하고도 충돌을 통해서 OH들이 형성돼요. 이렇게 다량의 OH, O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산소나 뭐 물을 넣지 않더라도 친수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표면 친수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뭐냐? 그게 표면 계질의 목적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결과물들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심색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잉, 그러니까 염색을 더 잘하는 거죠. 염색을 더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 제가 이 처음 대기압 플라즈마 접했을 때가 99년도, 1999년도 석사과정 말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대기압 플라즈마를 갖고 연구하시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심색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염색 왜 뭐 플라즈마에서 염색을 한다고 하지? 근데 보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검정 천들을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다른 색깔은 없어요. 근데 검정밖에 없어요. 그럼 컬러풀하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검정도 다 같은 검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한 검정일수록 고가에 팔려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표면을 친수화시킨다면 이런 심색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O나 OH 기능기를 도입하면 컬러 스트렝스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컬러 스트렝스라는 거는 그 평균 리플렉턴스 팩터 어떤 원하는 파장에서 리플렉턴스 팩터를 갖고 이제 값을 나타낸 건데 이게 컬러 스트렝스가 강할수록 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요분이 했던 건데 천연 염료를 이용해서 가죽을 염색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천연 염료가 가죽 염색이 잘 안 되니까 언트리트한 경우하고 플라즈마 트리트 같은 경우를 보니까 훨씬 색깔이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컬러 스트렝스도 420나노를 기준으로 컬러 스트렝스도 보면 훨씬 커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플라즈마를 통한 심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표면 친수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접합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접합성이라는 거는 두 물질 간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가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뭐 고체 간의 두 물질을 접착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접착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본더 접착제를 이용한 서로 두 매질의 접착 시에 접착 매질의 표면 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접합성이 향상된다든지 혹은 그 향상된 정도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하는 접착제의 사용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접착제라는 거는 이제 화학 물질로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착제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기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폴리머 표면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온 플라즈마는 그러니까 저압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온 충돌이나 혹은 VUB에 의해서 이 폴리머를 구성하고 있는 CH 혹은 CC 본딩을 깨고 레디컬과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제 VUB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파장이 짧다 보니까 침투 깊이 자체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VUB나 이온에 의한 효과는 거의 미미하고, 이건 이제 예전에도 꾸준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VUB나 이온에 대한 이온 충돌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지만 이 레디컬에 대한 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기능기들, 펑셔널 그룹들이 계질 표면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접착력을 향상해 줍니다. 결국엔 접착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OH나 OO기들과 함께 이 친수화를 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폴리페닐 설파이드를 에폭시를 가지고서 실제 접착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에폭시 접착제, 물론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에폭시를 쓰느냐, 에폭시 양이 어떠냐라는 것들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고정시켜 놓고 플라즈마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컨트롤, 즉 에폭시만을 가지고서 두 매질을 접착하는 경우에는 본딩 스트레스가 한 2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오는 반면에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N2나 헬륨, 에어 이런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한 3 정도로 한 1.5배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O2 CF4 같은 이런 산소기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6에서 8 정도로 5배 이상 5배까지 우리가 접착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요. 그 접착력이 향상되는 기작이 결국에는 표면 친수로부터 유도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컨택 앵글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택 앵글이 한 80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폴리머 계열들, 일반적으로 폴리머 계열들은 약간 소수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한 80도 정도 컨택 앵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1.5배 정도 접착력이 1.5배 정도 향상되는 N2 에어, 헬륨 같은 경우를 썼을 때는 한 컨택 앵글이 40도 정도가 나오죠. 반면에 아까 산소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본드 스트렝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컨택 앵글이 거의 20도 미만으로 초친수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표면 친수화가 이 접착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설명한 폴리페닐 설파이드 외에 다양한 우리 폴리머들, 폴리마이드, HP, 이거는 하이 덴시티 이게 뭐죠? 에틸렌인가요? 하이 덴시티. 그다음에 이걸 로우 덴시티. LDP,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하이 덴시티, 로우 덴시티,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금방 한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그다음에 이건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겠죠, 아마. 그래서 다양한 폴리머들에 대해서 플라즈마 처리 전후에 이 본딩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표면 친수화를 통해서 그냥 친수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착력 향상에 많이 응용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초기에 이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어떤 산업화를 노렸던 그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엔사나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그 OEM식으로 붙여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구 쪽이나 이런 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통 이제 접착제들을 사용해서 신발과 신발 밑창, 우리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신발 밑창 간의 접착을 보통 이제 접착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이제 신발을 사용하시다가 뜯어져서 본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접착제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런 접착제들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그 표면들을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 접착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접착제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아마 몇몇 산업체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야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력 향상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특히 이제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향상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 분야는 이제 제거의 개념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표면 처리, 표면 개질 외에도 예전에 애칭 쪽을 공부할 때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클리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면의 유기물 제거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제 동일한 기작을 통해서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애싱,
되겠죠. 애싱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유기물들을 날려버리는 거, 제화시키는 거죠. 유기물 제거가 될 텐데,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 등에서 패터닝을 위해 사용된 PR을 제거할 때 이제 저압의 산소 플라즈마를 많이 활용하죠. 그러면 이 유기물 내에 존재하는 카본이나 수소 등이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2O 형태로 날아가는 게 이제 애싱이 될 텐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실제 이제 그 산소 플라즈마로 애싱을 한 형태가 되겠는데, 이거는 특히나 이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불순물에 대한 문제들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압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실리콘 이런 웨이퍼상에 대기가 노출되었다, 대기에 노출되어서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이 품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압 플라즈마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기압에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PR 패턴 등이 있고 대기압 플라즈마로 시간에 따라서 측정해 보면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되고 아예 이제 깨끗하게 PR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익스포저 타임에 보게 되면 산소를 OSC만 넣었을 때 이건 이제 아르곤 RF 플라즈마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그 제거되는 양이. 이게 그럼 뭐랑 관계 있느냐? 산소 양을 한번 변화시키면서 보면 산소의 인텐시티, O19, 인텐시티와 이 애싱 레이트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기들이 말씀드린 기작처럼 산소기들이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면저항 향상인데요. 세정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면저항 향상이란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카본 나노튜브, CNT 혹은 뭐 요새 그래핀 해서 뭐 2D 머티리얼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CNT가 가장 각광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CNT를 전극으로도 활용하려고도 하고 뭐 면전극으로도 쓰려고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멀티월이냐 싱글월이냐에 따라서 이 전도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자체는 전도도가 굉장히 좋은데 얘를 활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분산을 해야 돼요. 용액 속에 이제 물론 이제 코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산액에다가 CNT를 집어넣어서 분산을 시킵니다. 분산을 시켜서 예를 뭐 소니케이션 한다든지 잘 분산시킨 다음에 이렇게 노즐 형태로 스프레이 노즐 형태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표면에 이제 그 CNT를 코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분산액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 분산액을 좋은 다른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 서펙턴트라는 거 유기물들이 사용됩니다. 서펙턴트를 왜 쓰냐면 얘네들의 한쪽은 그 뭐 친수기들이 있고 한쪽은 또 소수기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잘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CNT라는 게 나노튜브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자체는 나노튜브지만 막 뭉쳐 있거든요. 나노튜브들이 이거를 잘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서펙턴트들이 들어가 있는 액상에 넣어서 분산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산에는 효과적이지만 아무래도 유기물들이니까 스프레이 코팅 이후에 면적을 좀 감소시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열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후처리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유기물들을 날리는데 이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도 어차피 세정을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CNT 간의 이제 접촉 저항, 컨택 저항이 가장 크지만 일부는 이런 분산에 사용된 유기물에 의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그래서 한 예를 보게 되면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월인데요. 멀티월을 0.15g의 멀티월을 30ml DI 워터에 놓고 그 다음에 플루오닉 F127이라는 이제 서펙턴트입니다. 얘가 서펙턴트를 이용해서 분산을 시킨 다음에 팁소니케이션을 한 그 이후에 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뭐 나름 잘 되긴 했지만 여전히 뭉쳐 있긴 하죠. 이들을 스프레이 코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먼저 보시게 되면 그 빨간색으로 보면 시트 레지스턴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 실험은 이제 피저빌리티 실험이라서 뭐 경향성이 막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플라즈마를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시간 이상부터는 이 면저항이 쉿 레지스턴스가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면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이 면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컨택 앵글하고 비교해 보면 이 컨택 앵글 자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경향성이 약간 없기는 하지만 이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스펙턴트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트랜스미터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트랜스미턴스가 그 쉿 저항하고도 어느 정도 쉿 레지스턴스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표면에 CNT들이 많아지게 되면 투명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실험은 저희가 그 CNT의 그 서펙턴트 그 유기물들을 제거함으로써 면적을 감소시켜 보겠다라고 했던 실험인데 약간 좀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플라즈마를 통해서 유기물들이 제거는 되긴 한다는 거죠. 근데 플라즈마가 약간 이제 여기하고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표면에 약간 그 산화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클리닝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플라즈마, 특히 이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리닝의 목적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산화막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이런 공정이 아무래도 불순물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기압 플라즈마를 갖고 애싱을 한다든지 세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진공해서 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LCD나 이런 디스플레이 공정 같은 경우는 실제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 공정 진입 전에, 그러니까 진공으로 들어가기 공정 진입 전에 기판들이 있잖아요. 그 기판을 앞단에서 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판 세정. 그 기판 세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세정이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실험이 요구되긴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플라즈마를 통한 세정이나 표면 친수화 등에서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표면 계질, 즉 세정이나 친수화 등이 그 많은 재료 표면 계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계질 첫 번째 시간으로 표면 계질의 정의와 그 다음에 친수화 그리고 세정 그리고 이들을 이용한 몇 가지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즈마 표면 계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친수화와 반대되는 소수화, 그러니까 친수화는 물과 친하게 하는 거죠. 물과 친해지게 함으로써 염색성을 증가시킨다든지 접착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다른 목적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 소수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과 이제 친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어플리케이션 에어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수화 과정, 그리고 기장 및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표면 계질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